자, 이제 지구 대기 환경 문제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구 대기 환경 문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죠. 이게 이슈입니다.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거 여기서 더 얘기를 좀 더 하면, 자, 대기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환경공학에서는 처음 그 OT 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환경공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판단됐던 건 당연히 수질이었어요. 수질. 그러니까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겠지만 수질의 과목이 이만큼이었어. 한 7, 80% 정도가 수질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한 과목, 소음 이런 건 아예 없기도 하고. 저도 소음이나 진동 이런 거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70%? 이게 막 20%? 그 다음에 나머지 10%에서 그냥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토양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슈가 됐고, 그 뭐 저런 것들이지, 그 미군 기지들 같은 것들이 막 이동하고 이러면서 막 토양이 오염되어 그럴 때 갑자기 토양이 이슈되면서 토양 기사가 생기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또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또 온실가스 기사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렇게 이렇게 이슈가 되어 나간 거죠. 근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공기는 너무 흔하니까 당연한 거였고, 물이었죠. 물이 뭐 인간 생활하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어떤 1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가장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환경의 이슈다라고 하면 수질의 이슈는 거의 안 나오죠. 수질의 이슈는 거의 안 나오고, 요즘에 모든 것들이 다 광역적이고 전 세계적인 게 됐잖아요. 전 지구적인 어떤 범주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수질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지구적인 범주로 생각하기는 좀 작죠. 그죠? 근데 대기는 당연히 광역적이고 전 지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가 훨씬 더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온난화 같은 거야 뭐 전 세계적인 거지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광역적으로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황사도 마찬가지 등등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대기가 훨씬 더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의 시험의 문제 빈도도 수질이 거의 50%에 육박했고 대기가 한 30% 정도 나왔었어요. 이거 불과 뭐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아니면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2, 3년 전 정도부터는 대기와 수질의 거의 문제 빈도가 거의 같아졌어요. 그만큼 대기가 그만큼 이슈가 된 거죠. 좀 전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진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자격증을 그 추가점으로 따기 위해서 따겠다? 근데 혹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 안 되면 나는 다음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그래도 환경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질보다는 요즘에는 대기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뽑는 데도 훨씬 많아요. 나도 뭐 조금 중소기업들을 몇몇 군데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데도 넣어드릴 수 있어요. 대기 자격증만 있으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대기 환경 문제 다루면서 조금 더 할 얘기들이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 일단 오존층 먼저 나오네요. 오존층 돕슨, 그죠? 요 단위 아시죠? 적도에서는 한 200돕슨 되고요. 극지방에서 400돕슨 정도가 되는데, 요거 물어보는 문제 한 번 정도 나왔었어요. 한 번. 적도가 나왔었나 극지방이 나왔었는데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존의 최대 농도는 거의 한 10ppm 정도가 되고요. 오존층 파괴 물질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히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그죠? 그런 물질들입니다. 자, 그래서 프레온가스가 보통 뭐 염소와 불소를 많이 이제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을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브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함유하고 있는 가스들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속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FC 프레온가스보다도 훨씬 더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지금 뭐 동영상을 듣고 여기 뭐 실강을 듣는 친구들이 사용할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할 때 스프레이, 여기 좀 나와 있지만 스프레이 뭐 무스 이런 거 사용을 했나? 무스 이런 거 사용 안 해봤지? 90년대 거의 초반에 이제 나왔어요. 무스,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요런 데도 다 프레온가스 들어가 있었어요. 다. 프레온가스도 아까 성면도 되게 좋지요라고 얘기했지만 프레온가스도 되게 좋지요. 냉매 역할 엄청나게 잘하고요. 안 위험해요. 안정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죠. 뭐 발화되지도 않고 해서 엄청나게 안전하죠.
그래서 냉매나 뭐 이런 스프레이나 무스나 이런 데 엄청나게 사용이 됐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오존층이 파괴되는 물질이라는 거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냉매로도 쓰이고 뭐 스프레이 뭐 이런 거에도 쓰이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개발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프레온가스 대신에 대체 물질로 나온 물질이 뭘까요? 대체 물질로 나온 게 이거예요. 수소불화탄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지구온난화 얘기할 텐데 이거 온실가스예요. 오존층 파괴한다고 해서 얘를 했는데 얘가 또 나중에 보니까 온실가스네. 그래서 지금 6대 온실가스에 포함되어 있고 온실가스뿐만이 아니라 얘가 이제 독성까지 유발한다는 어떤 보고가 있어서 이제는 얘의 사용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야 이제 발생량을 줄여라, 뭐 온도를 얼마만큼 낮추기 위해서 당연히 얘가 온실가스니까 뭐 줄여야겠지, 그지? 그렇게밖에 지금 안 알려져 있지만 얘의 독성이 확인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아예 사용이 금지되는 걸로 국제적인 협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진행 중일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보통 극지방에 많이 이제 구멍이 뚫렸다고들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오존층을 파괴한 이런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이 가스들이 극지방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적도지방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극지방에 뭐가 없잖아. 아무것도. 그죠? 남극 북극인데 뭘 발생을 하겠어? 당연히 적도지방에 대륙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왜 오존층의 구멍은 극지방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프레온가스는 적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또 극지방 중에서 극지방 우리가 북극하고 남극이 있어요. 오존층 구멍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 북극일까 남극일까? 둘 다? 북극에서는 거의 발견 안 됐어요. 남극에서 발견됐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지구의 냉장고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북극이고 오존층 파괴 얘기가 나오면 남극이에요. 이게 그 남극에는 성층권 구름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곳에서 굉장히 두꺼운 구름을 형성하는 걸 성층권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적도에서 프레온가스가 많이 발생한 게 기류를 타고 회전 기류를 타고 남극 쪽으로 내려간대요. 극지방으로 내려간답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서도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동하면서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성층권 구름이라고 하는 게 이 발생한 프레온가스가 그 구름에 구름에 들어가게 되면 프레온가스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표면적을 제공해 준대요. 표면적을 제공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남극에 이제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연구자들도 처음에 이제 오존층 파괴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남극에 구멍이 뚫린 걸 발견을 하고 이 원인 자체를 확인을 하지 못했대요. 파악하지 못했대요. 그냥 현상이 이렇구나 정도밖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도에서 발생을 더 많이 하는데 남극에 뚫리는 이유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층권에 발생하는 그 구름이 프레온가스가 이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표면적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존층이 파괴되더라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발견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존층이 파괴가 됐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제 뭐 자외선이 그대로 침투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 뭐 피부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많이 끼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협약들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최초 협약이 비엔나 협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존층 파괴다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제 협약이 요 몬트리올 정서죠. 그죠? 몬트리올 정서. 그래서 프레온가스의 감축 계획 수립, 그 다음에 한론가스의 생산 소비 동결.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의 구체적인 뭐 물질이라든지 뭐 사용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거야. 국제협약은 오존층 파괴에 관련된 국제협약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런던 회의도 이제 그 보완된 거고, 그 다음에 코펜하겐 회의도 이제 보완이 된 이런 이제 협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이야 무엇이냐? 잠깐만 내가 뭔 얘기하려고 했더라. 우리 런던 협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협약들은 보통 회의가 일어난 장소에 어떤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오존층 파괴면 우리가 딱 몬트리올 정서가 떠오르는 것 같이
대표적인 이런 그 협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런던 회의라고도 있는데 런던 회의는 오존층 파괴의 대표적인 회의는 아니죠. 그죠? 몬트리올 정서를 보완한 거 정도의 회의예요. 근데 런던 회의가 또 대표적인 또 협약으로 이렇게 불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해양 오염에 관련된. 해양 오염에 관련돼서는 런던 협약이라고 하는 런던 회의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그 국제 협약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폐기물이나가 아니라 폐기물이나 유해물질 같은 것들을 바다에 이제 해양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 런던 협약, 런던 회의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오존층 파괴에 관련된 협약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 런던 회의 넣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것도 그때 상하수도 때랑 마찬가지겠지.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 네 개가 나왔어. 하나, 둘, 보기로 셋, 넷, 네 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겠지. 답이. 뭐 이걸로 잡거나 이래야겠지. 근데 그렇게 내는 인간은 없겠지, 그지? 아무튼 그래요. 코펜하겐 회의에서 이제 규제 물질 추가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산성비. 자, 산성비야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당연히 5.6 이하요. pH 5.6 이하. 5.6 이하인 거 이유는 얘기를 했고 식물의 조직 손상시키고요. 생리대사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많이 준다. 호수의 pH를 저감시켜서 어패류가 산멸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부식,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문제죠. 건축물 같은 것들 부식시키고 그 다음에 뭐 호수, 토양 같은 걸 산성화시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죠. 자, 인체에는 피부 자극, 대사 기능 장애,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킨다. 그죠? 그래서 토양 미생물이 죽게 된다. 하는 것들. 협약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산성비의 가장 대표적인 협약은 이 두 개. 헬싱키, 소피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뭐를 감축시키는 거. 헬싱키에서는 sak스, 소피아의 정서에서는 nak스 이렇게 이종이 감축을 결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대기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광역적 오염이에요. 전 지구적인 광역 오염으로 이제 대기 오염을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국제 협약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죠?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이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물질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협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국제적인 협약이 어떤 시도가 된 게 이런 거 얘네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스웨덴에서 일어났던 건가,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스웨덴이 어딘가 나라를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스웨덴이라고 치면 그 나라의 어떤 호수나 토양이 계속 좀 산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산성비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근데 물론 자기들 나라에서도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발생을 했겠지만 나중에 비의 뭐 이동이라든지 대기의 이동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자기네 나라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다른 나라, 그 자기의 옆 나라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선 뭐라고 그랬겠어? 우리 문제 아니라고 그러겠지, 당연히.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비슷한 거겠지. 우리나라 아니야, 니네가 문제지 우리나라가 왜 문제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협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85년에 헬싱키 의정서라고 생긴 게 엄청나게 이 논의와 논쟁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79년에 제네바 협약이라고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때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벌써 거의 그죠? 6년, 7년 정도가 되는 거, 이렇게 흘러서 만들어진 게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중국,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된 나라가 중국이죠. 그죠? 우리나라와 일본은 뭐 서로 관계가 좀 안 좋다라고 쳐도 이런 지금 그 대기 환경에 관련된 이런 협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토대로 하고 있는 협약이 이 두 가지의 협약, 그 중에서도 헬싱키 정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되게 굉장한
엄청난 그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논쟁을 계속 겪으면 안 되니까 얘를 토대로 해서 이런 장거리 어떤 협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은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헬싱키하고 소피아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자, 열섬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열섬현상 솔직히 많이 발생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뭐 에어컨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제 도시가 더 뜨거워진 거지, 그지? 그리고 뭐 콘크리트 구조물 많이 생기고 아스팔트 같은 거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열의 흡수가 훨씬 더 빨라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에서 일어나는 거죠.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뭐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 자동차, 그래서 열섬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여름철 도시지역 열대 현상도 열섬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것들. 이건 거의 뭐 시험에 뭐 나올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온실 효과입니다. 지구 온난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죠.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자, 탄소 중립을 다른 말로 넷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넷제로. 자,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건 1992년에 브라질에서 리우데자네이루죠.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1992년. 92년에 환경에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92년에 브라질에서 열린 그 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회의에서 환경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기후변화 협약이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 협약도 솔직히 무슨 뭐 어떤 물질을 규제해야 되는지, 어떤 나라를 규제해야 되는지, 어떤 양으로 규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의 어떤 그 회의를 거쳐서 교토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교토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 자세한 게 결정이 된 거죠. 자세하게 결정이 돼서 교토 의정서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들어간 온실가스가 요 6가지입니다. 6가지. CO2 메탄, N2O,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렇게 6가지 물질이 6대 온실가스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이제 대신 교토의정서는 그게 없었어요. 강제가 없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진국들에게만 해당이 됐었던 그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선진국. 그러면 교토의정서가 발효됐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선진국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선진국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아마 선진국 됐을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문재인 정부 정도까지도 개발도상국에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계속 선진국을 해라. 너네는 선진국이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다 해도 어떤 선진국에 부합하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하나인가 2개의 항목을 계속 우리는 여기에 도달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선진국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지켜야 될 게 많거든. 손해거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는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나라. 근데 이때 이제 우리 이제 환경을 좀 많이 이렇게 쓱쓱쓱쓱 많이 이제 하셨던 그 분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거다. 감축을 할 거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 온실가스의 어떤 감축량을 그 퍼센트를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뭐 선진국들마다 20-30% 정도에서 결정해서 감축을 시켜라라고 이제 의논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최대치를 감축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무모했죠. 좀 무모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온실가스에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도 뭐 진행은 되고는 있지만 많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많이 떨어졌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이게 2015년까지
교토정서에 관련돼서 이제 규제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파리협정에 의해서 2020년부터인가요? 파리협정이 2015년 말에 이제 열렸고 파리에서 협약이 2015년 말에 이제 개최가 됐고 교토정서가 2020년까지 이제 교토정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규제가 되고 그 이후부터 2021년인가요? 부터는 이제 파리협정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토정서의 6대 온실가스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산불화질소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물질은 강제성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잠깐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CO2를 의미하거든요. CO2. 근데 우리가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단위가 여기 뭐 예를 들어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 그램이면 그램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뭐 1이면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연이면 연 이렇게 되어 있겠지. 무슨 단위가 있겠지. 근데 여기 이퀴벌런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퀴벌런트라는 거 하는 요게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온실가스 한마디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모든 가스를 CO2로 환산해서 나타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CO2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CO2만을. 근데 여기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에서는 CO2를 얘기해요. CO2. 넷제로라고 하는 건 온실가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용하면 안 되는 용어예요. 원래는 혼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같이 써요. 이 용어를 같이 써요. 탄소 중립과 넷제로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넷제로는 CO2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조금은 이제 있는 그런 것들이죠. 뭐 가장 큰 많은 양이 CO2고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뭐 큰 물질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물질도 다 고려가 돼야지 어떤 그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나라가 잠깐만요. 저기 저거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대 인당 한 6.8톤 정도였대요. 1인당 6.8톤 정도였는데 1990년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 2018년이죠. 18년 한 5년 정도 전쯤에는 거의 한 14톤? 2018년? 14.1톤 정도가 됐대요. 인당. 엄청 늘었죠. 그죠? 90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어요. 이걸 총량으로 따지자면 거의 2억 9천 톤 정도에서 7억 톤 정도가 됐대요. 2억 9천 톤 정도에서 총량으로 7억 한 2천, 3천 톤 정도가 됐대요.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90년대에 비해서 2018년도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이렇게 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기후 변화에 막 동참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기후 깡패라고 그랬어요. 기후 깡패, 기후 악당. 깡패는 좀 심하고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죠. 기후 악당이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키겠다고 우리는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지킬 수 있다고. 네, 너무 커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불명예를 좀 안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계속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좀 이제 시행하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후가 변화되고 있고 수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전 세계에서 목표로 한 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는 해요.
전류가 있긴 합니다. 파리협정에서는 얘는 이제 온도로 규제하기 시작을 했죠. 얘는 이제 발생량으로 규제를 하게 했고, 얘는 이제 온도로 규제를 했는데 1.5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거죠. 최대 2도씨.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규제를 했고, 얘는 이제 양으로 규제를 했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 감축 목표, 그러니까 이런 온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나라만의 온도를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축량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축량이 2030년에 19년 대비인가? 2030년까지 2019년, 2017년 대비 25% 가까이, 24.5%인가? 이 정도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목표는 3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스스로가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가 한 24.4인가 5인가 요 정도 되고, 나머지 10몇 프로는 그냥 전 세계에서 감축하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30몇 %인데 우리나라 자체의 목표는 24.4 정도. 이것도 굉장히 높은 목표죠. 자, 요 얘기는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예 두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대 온실가스가 지정이 됐고요. 교토의정서 상에서는. 그리고 파리협정에서 하나가 더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GWP라고 해서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있는데, CO2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온실 효과에,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상대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전체적으로 가장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물질은 당연히 CO2예요. 왜?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CO2를 1이라고 봤을 때 같은 양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영향은 어떻겠냐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의 영향은 어떻겠냐. 그럼 이리로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갈수록. 그럼 그 메탄이 거의 한 21. 얘가 310 정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다음에 수소불화탄소가 한 1300. 그다음에 과불화탄소가 7000. 육불황은 훨씬 더 높아졌고 23,900인가 그래. 맞지? 요건 외웠어. 23,900 정도가 됩니다. 요것도 거의 매번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GWP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온실 효과의 영향은 당연히 탄소순환 변화시키겠죠. 해수면 상승시키겠죠. 해수면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2015년까지 해수면이 줄어든 적이 없대요.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생태계 당연히 변화되겠죠. 인간이나 농작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생태계, 우리가 이제 먹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그 사과 같은 게 어디가 유명했는지 혹시 아세요? 대구가 되게 유명했어요, 사과가. 근데 지금 사과가 어디에 유명하게요? 충주 이런 데 유명해요. 충주 올라왔죠, 그죠? 지금 여기 동해안에서 뭐가 되게 많이 잡혔어요. 예전에 명태 굉장히 많이 잡혔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막 황태 해장국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이제 동해 여기에 이제 황태 덕장이 있을 텐데, 지금 명태를 이렇게 말려야 이제 황태가 되는 거잖아.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잡힐까? 우리나라에서 안 잡혀요. 그만큼 수온이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기후가 변화하면서 수온이 올라가서 이제 다 러시아에서 잡혀서. 그래서 우리가 명태를 먹으면 러시아산이야. 명태를 그대로 이제 먹으면 러시아산인데, 명태를 이제 덕장에서 말렸어. 황태가 됐잖아. 황태는 이제 국내산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말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명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어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남해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회 같은 걸 주로 이제 먹는 참돔, 좀 비싼 참돔 같은 게 거의 남해 쪽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천에서도 많이 잡혀요. 인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올라온 거죠, 더. 이렇듯이 기후가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중위도 지방까지도 이제 열대 기후가 점점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점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대 식물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제주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남부 지방에서 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만큼 계속 기후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태풍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도 온실력과 즉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변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태풍이 이게 이제 뭐가 발달한 게 태풍이에요?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한 게 태풍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 좀 다르죠. 어디서 생겼냐에 따라서. 보통 태풍이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거지. 얘가 아마 북서태평양에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북서태평양이 뭐 어디냐면 거의 필리핀 인근 이쪽 주변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풍하고 똑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것들이 이제 뭐 허리케인, 그죠? 그 다음에 사이클론 이런 것들이 있죠. 허리케인은 대서양, 그죠? 대서양하고 북대서양이죠. 대서양 중에서 북대서양 서부 쪽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북대서양 서부.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도 발생하는데 아마 동부 쪽일 거예요. 북대서양 동부 쪽 태평양 동부 이쪽에서 발생을 하고 사이클론은 어디서 발생을 하더라? 사이클론은 인도양, 그죠? 인도양 쪽에서 발생을 하고 태평양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제 태평양이라고 치면 남태평양, 얘는 동쪽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발생을 한다. 중부, 동부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윌리윌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옛날에 호주 쪽에서 발생하는 태풍이 아니지. 아무튼 그걸 윌리윌리라고 했어요. 근데 윌리윌리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사이클론으로 그냥 합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풍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름이 다른 뭐 이런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다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얘기하죠.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확산되면서 수증기를 많이 흡입하면서 이제 발생한 폭풍이 이제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이에요. 그러면 필리핀 근방에서라고 발생을 하는 게 태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열대성 저기압이다라고 하는 건 열대 기후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느 부근이라는 뜻이겠어? 적도 부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적도 부근.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들은 위치만 조금 다를 뿐이지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다 적도 부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이럴 때 이제 뉴스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허리케인도 마찬가지고 태풍도 마찬가지고 흰남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 일어났던 흰남노 같은 거. 적도에서 발생한 태풍이 아니에요. 그리고 적도에서도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태풍이. 그러니까 원래 태풍이나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계속 와요, 그죠? 근데 한꺼번에 태풍이 2개, 3개가 오는 적은 없어요. 그죠? 태풍,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한꺼번에 2개인가 3개가 덮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그래요. 그래갖고 미국 전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있다고 그런 적이 있죠. 그게 적도 부근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발생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중위도 지방까지 열대가 된 거예요. 온대 기후가 아니라 열대 기후로 바뀌어서 중위도에서도 이런 허리케인, 태풍 같은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적도에서 발생된 거 올라와, 중위도에서 발생된 거 같이 생기면서 올라와. 이러니까는 2개가 한꺼번에 이제 발생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규모가. 지금 방금 지난주에 지나간 태풍은 태평양 부근, 그러니까 거의 뭐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을 하긴 했는데 대신 경로가 희한했죠. 근데 그 다음 태풍이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다음 태풍이 일본 바로 아래에서 생성됐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그만큼 이제는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 같은 것들이 적도 부근, 즉 열대 기후라고 생각했던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구 기후가 계속 변화하면서 온대성 기후였던 지역도 다 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이런 자연재해, 그러니까 기후 현상도 굉장하게 발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 큰일 났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너무나도 올라가고 있어서 수증기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태풍도 더 위력도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강력 태풍 이런 표현들 있죠. 태풍의 세기가 어떻냐라고 했을 때 뭐 일기예보 같은 걸 보면 강력이다 뭐 이렇게 해요.
소형, 중형, 대형, 강력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근래 들어선 초강력, 뭐 그죠? 초강력 이런 태풍 이렇게 들어봤죠, 그죠? 원래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태풍의 규모를 나눌 때 소형, 중형, 대형까지 있었지 초강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이라고 했을 때 이제 몇 이상을 대형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대형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큰 태풍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한 3년, 2년,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초강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때부터 이제 초강력이라는 표현이 일기예보 같은 데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현상들입니다. 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